밤 9시 30분 모니터 세대를 번갈아 보며 세무 조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3월은 우리 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숫자와 씨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친정 엄마.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신 상태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죠. 뇌출혈, 위중, 빨리 오시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우스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아들 낳았어. 지금 당장 와야지. 여보, 지금 엄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한 날카로운 목소리. 뭐야? 며느리가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산모 있는 집에서 병원 다녀오면 부정 타. 보살님이 그러셨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친정 엄마가 위독하세요. 죄송하지만 가봐야겠습니다. 절대 안 돼.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간다니까. 저는 이미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즉시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엄마의 모습은 평소의 강인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은희예요. 제가 왔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힘겹게 눈을 뜨신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였어요.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 은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 3시 20분.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의사가 시간을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게요. 더 이상은 참지 않을게요.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 20년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의사와 상의하고 관을 정하고 수의를 고르고 화장 일정을 잡고 평소 같으면 남편이나 남자 친척들이 도와줬을 일들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죠. 첫째 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살님한테 갔다 오셨어. 오늘 밤 12시 전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야 한대.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메시지를 읽고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제 엄마의 첫째 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또다시 보살님의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무시하고 저는 계속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2시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있어?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음기 가득한 곳에 있어?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커다란 종이백 2개를 들고 계셨어요. 옆에는 평소 시어머니가 다니는 무당집 보조 아주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에휴, 내가 뭘 알겠니?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아기 태어난 날하고 같은 날 상을 당했으니까 부정을 막아야 한대. 내가 특별히 준비해 왔어. 시어머니는 종이봉투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어요. 이걸 장례식장 사방에 뿌려야 해. 악기가 우리 집안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어머님, 여긴 공공장소예요. 그런 걸 뿌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내 딸이 낳은 귀한 손주 지키려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봉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부터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 줌씩 움켜쥐고는 사방에 흩뿌리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잡기 잡시는 썩 물러가라.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라. 지나가던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보살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거야.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미 바닥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 엄마 빈소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내 엄마 귀신이 우리 집에 따라오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엄마를 귀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더 큰 소동이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빈소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빈소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비켜. 영정 사진 앞에도 뿌려야 해. 그래야 귀신이 사진에서 안 나와.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에 있던 이모와 사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어머, 은희야, 이분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소금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안 됩니다. 제발. 시어머니는 이미 영정 사진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 위로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떨어졌어요. 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특히 갓 태어난 아기는 더더욱. 빈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사촌 오빠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하십시오. 여긴 조문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나는 우리 외손자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결국 장례식장 관리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빈소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영정사진 앞상에도 소금 알갱이들이 떨어져 있었죠. 이제 됐다. 보살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희야, 울지 마. 언니도 이해하실 거야. 2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시집살이의 실상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친구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셋째 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처럼. 너 시어미 말을 무시하는 거냐? 보살님이 어젯밤 12시 전에 들어오라고 하셨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님 화장하고 납골까지 다녀오느라. 그런 건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시어머니는 품에서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적이었어요. 이걸 지갑에 넣고 다녀. 그리고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절을 3번 해. 49일 동안은 절대로 걸으면 안 돼. 저는 부적을 받아들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20년이 떠올랐어요. 신혼 첫날 받았던 부적. 신혼집을 구할 때마다 막혔던 보살님의 반대. 임신했을 때 검열받았던 태교 책들. 아들 이름을 짓기 위해 장명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받아온 후보 10개. 그리고 매년 치러지는 굿.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돈이 문제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죠. 작년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미신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정기적인 굿 비용만 거의 2억 원. 각종 부적과 액막이 비용 5천만 원. 장명소와 사주 비용, 그리고 보살님 추천 물건들까지 합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살님한테 다녀왔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죠. 큰일이야.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생신날 수술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큰 애군이 들어왔대. 지금 당장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하셔. 얼마짜리 굿인가요? 2천만 원. 이번엔 정말 큰 굿을 해야 한대. 보살님이 특별히 전국에서 제일 영험한 무당님들 다 불러주신다고. 2천만 원. 제 연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세법상 증빙이 안 되는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국경비로도 인정되지 않고 개인 소득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저는 세무사답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법 증빙. 이게 그런 문제야? 네,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구나. 애군이 온다니까. 보살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번에 굿 안 하면 3년 안에 대형 사고 난다고. 그럼 애군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제 냉정한 반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어요. 민수한테 말해야겠다. 내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정말 굿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봤더니 거의 3억이에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그 돈이면 준호 유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집이 무탈했잖아. 무탈했다고요? 제가 혼자 엄마 장례 치르고 혼자 수술 받은 게 무탈인 건가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경조사 참석을 거부했어요. 명절 음식은 시장에서 사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던 시어머니 용돈을 중단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용돈 대신 필요하신 물건을 직접 사드릴게요.
영수증 가져오시면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뭐, 영수증? 너 지금 시어미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세법상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서요. 사실 시어머니 용돈의 대부분이 무당에게 가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죠. 엄마, 저 이제 시작이에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자궁근종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28일.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뭐, 5월 28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생신인 거 알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그날밖에 안 된대요. 다른 날은 넉 달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럼 기다려야지. 어떻게 생신날 수술을 받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절대 안 돼. 내 생일날 병원을 왜 가? 그것도 칼 대는 수술이라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자궁근종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건 상관없어. 보살님이 그러셨어. 생일날 가족이 병원 가면 그 해에 큰 재앙이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은 죽은 혼령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야. 내 생일에 그런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돼. 급기야는 남편과 아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야, 준호야, 너희들은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돼. 20살 대학생인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수술 받으실 거예요? 안 돼. 넌 특히 더 안 돼. 젊은 사람이 병원 기운 받아오면 평생 건강을 해쳐. 수술 전날 밤, 저는 혼자 병원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신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치 제 수술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수술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은희야. 돌아보니 남편이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미안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자 다시 무표정해졌죠. 조심히 다녀와. 수술 끝나면 연락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남편이 해준 전부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모두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일이 있어서 혼자 왔어요. 결국 급히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이모가 보호자가 되어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 시작될 때 저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손을 잡아주고 계셨겠죠. 우리 은희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남편이나 아들의 연락은 없었고 시어머니의 문자 하나만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건 없었지만 생일은 잘 치렀다. 올 때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다른 데 들렀다 오고. 부정 타지 않게 조심해.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보다 이 외로움과 서러움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모도 일이 바빠 미안해하며 돌아가고 3일 후 퇴원하는 날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혼자 짐을 챙겨 택시를 탔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굵은 소금 봉지를 들고 들어오지 마. 먼저 이걸 뿌려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제가 무슨 악기라도 된 것처럼. 병원 귀신 따라왔을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야 해. 저는 그냥 서서 소금을 맞았습니다. 반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어지럽고 아픈데 찬 소금 알갱이가 얼굴에 부딪히는 걸 느끼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삶이구나. 이게 내가 받는 대접이구나.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제가 이 집안의 미신에 돈을 퍼부은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네, 엄마.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수술 후 3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살님한테 다녀왔어. 큰일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죠.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생신날 수술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큰 애군이 들어왔대. 지금 당장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하셔. 얼마짜리 굿인가요? 2천만 원.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돈은 낼 수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세법상 증빙이 안 되는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겠다. 내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봤더니 거의 3억이에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셨습니다. 온 동네 방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집 며느리가 정말 귀신 들렸대. 그래서 무당 부를 거라고 하더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아주머니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한 분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분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무당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굿하기로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굿 안 합니다. 아니, 이미 다 준비해 왔는데 어머님이 돈도 다 주셨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어머, 벌써 오셨네? 너는 비켜. 들어가서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 집에 허락 없이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뭐? 내 집? 이게 내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제 이름으로도 등기되어 있는 공동명의 집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출근해야 하니 다들 돌아가 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정말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제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며느리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져서요. 혹시 회사에서도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요? 이번엔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갑자기 시댁 친척들이 대거 집으로 몰려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는 물론이고 남편의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거실을 가득 메웠죠. 오늘 가족회의 하기로 했어.
은희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가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조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집안 대소사도 안 챙긴다면서 역시 외동딸은 버릇이 없어. 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제 눈으로 봐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을 해서 대접했던 사람들, 경조사마다 봉투를 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마녀 사냥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하셨으니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미신에 돈을 쓰지 않고 불합리한 요구는 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죠. 그럼 이 전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시댁의 전통에 쓴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기국 비용 2억 원, 부적 및 액막이 4천만 원, 장명소 및 사주 비용 1천만 원, 기타 무당 관련 비용 5천만 원, 총 3억 원입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돈. 맨날 돈 타령이야. 가족의 안녕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 3억이면 준호 유학도 보낼 수 있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죠? 과연 우리 가족이 그만큼 안녕해졌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20년간 제가 혼자 감당한 집안일 목록이에요. 명절 음식 준비, 제사 준비, 경조사 참석. 다 기록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언니, 이런 걸 왜 다 적어놨어요? 무서워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무사니까요. 기록하고 계산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날 가족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이지랄 꼴을 봐야지 말만 아니다라며 한숨만 쉬셨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영수증, 녹음 파일, 사진들. 20년 동안의 미신 독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소송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신가요? 딸이 드디어 싸울 준비를 마쳤어요. 제가 저항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이상해졌다고 투덜거리시더니 이제는 온 동네 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집 며느리가 정말 귀신 들렸대. 무당 불러서 굿해야 한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들렀다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그 집 며느리가 정말 귀신 들렸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시집살이의 실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희 며느리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져서요. 혹시 회사에서도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요? 다행히 제 상사인 나라 팀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은희 씨는 저희 법인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누구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친척들을 동원했습니다. 주말 저녁, 갑자기 시댁 친척들이 대거 집으로 몰려왔어요.
오늘 가족회의 하기로 했어. 은희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거실을 가득 메웠죠. 조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집안 대소사도 안 챙긴다면서 조상님 제사도 안 지낸다던데 벌 받을 일이야. 역시 외동딸은 버릇이 없어. 언니가 요새 정말 이상해요. 교사인 제 눈으로 봐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을 해서 대접했던 사람들, 경조사마다 봉투를 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마녀 사냥하고 있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하셨으니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죠. 제가 20년 동안 시댁의 전통에 쓴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기국 비용 2억 원, 부적 및 액막이 4천만 원, 장명소 및 사주 비용 1천만 원, 기타 무당 관련 비용 5천만 원, 총 3억 원입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 맨날 돈 타령이야. 가족의 안녕보다 돈이 더 중요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3억이면 준호 유학도 보낼 수 있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죠? 과연 우리 가족이 그만큼 안녕해졌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0년간 제가 혼자 감당한 집안일 목록이에요. 명절 음식 준비, 제사 준비, 경조사 참석. 다 기록해뒀습니다. 언니, 이런 걸 왜 다 적어놨어요? 무서워요.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무사니까요. 기록하고 계산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날 가족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이 지랄꼴을 봐야지 말만 아니다라며 한숨만 쉬셨죠. 이웃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동네 카페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정말 이상하대. 귀신 들렸다던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에 섰고 아들 준호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영수증, 녹음 파일, 사진들. 20년 동안의 미신 독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소송 서류. 이제 작성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신가요? 딸이 드디어 진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듬해 10월, 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받은 판결문이 들려 있었죠. 원고 승소. 그 두 글자를 보며 20년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가족회의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공격이 계속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미신 강요, 경제적 착취,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수술받을 때 홀로 두었던 일까지.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미신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와 배우자의 돌봄 의무 방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살님 말씀 안 들으면 집안 망한다며 협박하던 음성.
남편이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동조하던 대화들. 판결문을 읽어보니 재판부의 의견이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대학 교수로서 합리적 사고를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미신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했음이 인정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남편이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이 일이 알려졌고 미신에 빠져 아내를 학대한 교수라는 낙인이 찍혔죠. 경영학을 가르치며 합리성을 강조하던 사람이 정작 집에서는 미신을 맹신했다는 사실에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30년간 허위 점술로 50억 원 편취, 유명 무속인 구속,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봉하던 보살님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신도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며 수십억을 갈취했다는 혐의였죠. 뉴스 화면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무당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무속 의상 대신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이 무당은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가족의 애군을 빌미로 거액의 굿 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100명 중 한 명이었겠죠. 20년 동안 그 사기꾼에게 바친 돈이 얼마였을까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이혼 후 처음 보는 아들이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어때? 저도 그냥 그래요. 근데 엄마, 할머니 얘기 들으셨어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뉴스로 봤어. 할머니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매일 보살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만 하시고 아빠도 학교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고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병원에 못 가서.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사실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20살 대학생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거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고모네 둘째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보살님이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다던 그 아이가요. 할머니는 그것도 믿으려 하지 않으세요. 병원에서 오진했다고. 다른 보살 찾아서 굿하면 낫는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저도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미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 말만 듣고.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겠지.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은 미안하다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꺼리던 조건들로 가득했어요. 서쪽 방향, 4층, 심지어 멀리 화장터도 보였죠. 보살님의 예언대로라면 3개월 안에 큰 병이 나고 망해야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평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받은 승진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시니어 매니저로의 승진.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된 거죠.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어요.
미신이 아닌 이성으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불길하다던 서쪽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쪽을 향한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불길하다고 했던 서양집이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오늘 외할머니 기일이죠? 저녁에 같이 성묘 갈래요? 그래, 고마워. 6시에 만날까? 네. 그때 뵐게요. 아, 그리고 엄마. 이번에 장학금 받게 됐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엔 어색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50세가 된 제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3년 전 그 피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무엇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생활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나라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희 씨, 축하해요. 이번에 우리 법인 최초의 여성 파트너로 추천됐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트너라니. 그동안 꿈꿔왔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자리였어요. 정말이에요? 믿기지 않네요. 당연하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최근 3년간 보여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신에 맞서 원칙을 지킨 것이 오히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니까요. 저녁, 준호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이제는 아들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어요. 외할머니, 준호예요. 장학금 받았어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준호가 납골함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최근에 또 다른 무당한테 사기당하셨대요. 이번엔 500만 원. 아빠가 원룸 월세도 못 내서 고시원으로 옮긴다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73세의 노인이 아들과 고시원에서 산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보살이 곧 좋은 일 생긴다고 했다고만 하신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미신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괜찮아.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뜻밖의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기당한 무당을 고소했는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무당을 신봉하던 분이 이제는 무당을 고소하다니. 그날 밤 저는 새로 꾸민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4층이라 시어머니가 불길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아늑한 공간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책장에는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서양 것이라며 금기됐던 책들이 가득했죠. 책상 위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잠들기 전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미신이 아닌 이성으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시어머니가 불길하다던 그 방향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고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당의 점괘나 부적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운명은 제가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비로소 저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운명도 멈춰 있었고 제가 용기를 내면 운명도 길을 열어주었죠. 시어머니는 평생 운명을 바꾸려고 남의 손에 기댔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되 제 힘으로 걸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내 인생을 살아라는 말씀.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 내가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운명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운명의 별자리는 하늘이 아닌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창밖의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